주셨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 솔직한 얘기로 이 동학농민혁명 그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저도 하여간 일정 정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 5.18 관련된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데 저는 사실 뭐 쉽게 당연히 그건 뭐 한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니까 세계 기록물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안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낙 그 방대한 자료와 그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늦었지만 안 박사님에게 진짜 다시 한번 그 경화의 말씀과 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다가 그 안 박사님하고 저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얼굴까지 알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안 박사님이 그 여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계시고 여러 곳에 계셨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한 군데가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인데 거기서 전문위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관련자 분과 심의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이 써서 보내준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얼굴은 오늘 뵈니까 옛날 생각이 옛날 잠깐 저랑 아마 그 근무하실 때 저랑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반갑고 또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난 그런 기분입니다. 또 더군다나 안 박사님이 그동안 민주화 보상위원회 나가셔서 이렇게 또 다른 커다란 일을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고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안 박사님의 이런 이 노고가 우리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문을 좀 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안 박사님 얘기에서 나왔듯이 5.18 관련된 이 기록물을 등재하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뭐 2000년부터 시작한 것 치면은 10년 이상 걸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바로 몰두해서 매달린 거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두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등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막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물론 아까 이병규 박사 때서도 뭐 금년 목표는 뭐 어느 정도까지고 뭐 2017년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둔다. 사실 뭐 제가 기억하기보다는 작년에 조금 언급됐었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사실 추진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른 생각이 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박사님이 경험자이시니까 조금 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를테면 뭐 조금 느긋하게 준비를 하려든가 아니면 뭐 세포도 당김에 빼렸다고 지금 몰아붙여서 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 뭐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되고 또 행정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것이 뭐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녹취록이 이제 또 이게 이제 기록유산으로 또 등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녹취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한 1,470명 정도의 녹취록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등재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게 뭐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녹취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 경우는 지금 녹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손들 경우에도 피해받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동학농민혁명 되면 이렇게 좀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경상도 지방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뭐 하나도 뭐 혜택도 못 받고 뭐 심지어 뭐 있는 재산 다 팔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다 팔고 다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다 고생만 했다. 동학하면 아주 뭐 이가 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다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후손들의 녹취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지금도 계속 그 자료가 또 나온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다가 나오는 자료들은 유네스코에다 또 추가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다는 사실 실사 없이 그냥 이 보고서만 갖고 심사를 하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를 잘 써야 된다. 그럼 누누이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세계사적 의의를 또 세계사적 영향 미친 것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동학농민혁명은 뭐 이 인류 보편적 가치로다 놓고 보자면은 그야말로 이제 자각된 인간이 근대적 인간으로서 이제 변화되는 이른바 이제 깨우친 인간으로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인류 보편적 가치로다 보면 충분히 뭐 의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웃 나라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냐? 5.18 같은 경우라면은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 심지어 중국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는 이웃 나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대답할 말이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영향을 크게 미친 바가 과연 있는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세계사적 의의, 이른바 이웃 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그런 그 의의를 어떻게 기술하는 게 이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라면은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좋을 건지 물론 뭐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간 선임자이시니까 안 박사님이 이런 부분에까지도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학술대회는 일반적인 학술대회하고 좀 다릅니다. 들어보셔도 알겠지만은 이게 무언가 이렇게 새로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치열하게 막 질의 응답하는 그런 어떤 학술대회가 아니라 동학 관련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가 모아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중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허건 선생님이나 이혜지 선생님 모두 다 이 분야에 일찍이 경험이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이런 어떤 자리 같습니다. 그 이명진 선생님도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더 좀 많은 어떤 자문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명진 선생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2011년에 그 등재가 된 이후에 제 스스로 느끼는 바가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했지 않느냐. 집사람 앞에서는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밖에 나가서 볼 때는 제 스스로도 내가 살아오면서 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의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막상 그때 그 유네스코 본부에서 맨체스터에서 심사 끝나고 나서 그때 그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상당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해드린다면 사실 저희는 그 5.18 기록물 자체를 제가 한 10년 이상을 제가 핸들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료편찬위원으로서 지금도 한 60권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 계속 그 자료 총서를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한 권당 8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 총서를 60권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은 광주가 그만큼 뭐 재력이 좀 있다. 또 그만큼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전국적이라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 책임이 서로 일이 떠넘길 것인데 광주라는 한 곳에 임팩트가 돼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만큼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카이브를 만들겠다.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예산이 3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웬만한 자치단체에서 300억을 투자를 못하지요. 그런데 광주는 그걸 투자를 합니다. 왜? 그만큼 이제 정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 이제 그 가톨릭 센터 7층 건물을 사실 그걸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데 돈이 덜 드는데 그게 또 이 역사 그 사료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또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해왔던 것을 마지막 신청서 쓸 때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그냥 혼자 막 쓰다가 다시 또 한번 돌아보고 또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좀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증언 기록 같은 경우는 광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구속자, 부상자, 유족까지 다 따져본다면 그런데 지금 한 1,500명 정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런 이 증언 기록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근데 이 또 추가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물리한 행진곡 그 악보, 대본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 등록한다 말은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당사 그 유네스코 기관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추가 등록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놨는데 그러다가 또 추가 등록 또 한다 하면 아마도 LG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목록이 돼 있는데 목록에 몇 개 좀 넣어주는 것은 쉽게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이 5.18 추가자를 또 등재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계사적의 그 부분은 이제 5.18에 관련된 논문들은 외국 그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꽤나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 조지 카치아 피카스라든지 또는 브루스 커밍스라든지 상당히 유명한 학자들이 5.18을 어떻게 언급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이라든지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바로 그래서 각주로 처리해가지고 이런 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형태로 해서 세계사적 의의를 최대한 좀 동원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천안문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이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천안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바로 천안문 사건을 일으키는데 중국 지식인들에게 5.18 기록 5.18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는 5.18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세계 여러 학자들한테는 사실 천안문하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천안문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혁원 선생님 토론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5.18과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5.18 관련 기록물들은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명확했다라는 거. 지금 안충절 선생님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좀 저명한 이런 어떤 학자들의 논저들도 있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그 일본의 입기라든가 이런 어떤 사건에 비해 가지고 그 세계사적 의미가 결코 떨어지지 않죠. 일본의 어떤 그런 민주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내적인 국한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청일전쟁에 도화선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세계사적인 어떤 의미 이런 면에서 분명히 크지만은 세계적으로 특히 좀 이렇게 저명한 연구자들의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쪽이 훨씬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는 좀 넘어야 될 어떤 그런 산 같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전략에 대한 이병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기배 선생님과 박경원 선생님의 토론을 갖습니다. 김기배 선생님. 예, 소개받은 김기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뜻깊은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전문가는 아니고요. 약간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기술적으로 그 기록유산 제도에 비추어서 몇 가지 토론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앞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등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세계사적인 기준에 얼마큼 부합하는가,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세계 기록유산을 실제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지역 배분에 의해서 공평하게 배분된 14명의 국제자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동학혁명 기록물에 대해서 그 어떤 백악관 지식을 알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분들을 여러 번 접촉을 하다 보면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이제 신청 기록물을 처음 봤을 때 맨 앞장만 읽어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거의 90%가 판가름이 난대요. 왜냐하면 신청 기록물 맨 앞쪽에 executive summary라고 해서 그 기록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한두 패러그래프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18 같은 경우도 한국의 어떤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했고 또 나아가 동남아시아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기록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평가가 되어 있고요. 또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공중보건이라는 어떤 그 제도가 도입이 된 게 서양에서 거의 19세기, 18세기 말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는 벌써 몇 세기 전부터 이 공중보건을 도입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맨 첫 장에서 바로 드러나서 그것이 이제 뒤에 여러 부가 설명이라든지 그 유산의 자세한 이해가 없이도 사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도 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논리 개발을 정확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등재 심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유산 자체가 이제 진전성이 있느냐, 이게 진본이냐, 아니면 동일한 기록물들이 여러 번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게 굉장히 희귀한 기록물이냐,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기록유산이 예를 들어서 그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금방 소멸되느냐, 이 유산이 훼손이 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기록물들을 잃게 되는 것이냐, 이런 기록물들,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들은 아까 세계적 가치라고 했는데 세계적 가치 안에도 이게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냐, 장소,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이 일어났던 정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기록물의 형태나 스타일이 독특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세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가능하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신청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좀 미약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신청서를 한번 써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학술 연구라든지 어떤 그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것이 사실 오히려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외국이나 언론이라든지 그 외국의 여러 유수학자들이 동학농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자료도 없고, 이런 이제 전략적인 방법들을 좀 채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기록유산 자체에 대한 보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기록유산을 그 다른 나라, 현대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 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학농민 기록물에 대한 그 현대적인 해석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또 그 외국 사람들이 이 기록물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얼마만큼 다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뭐 앞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기록유산의 어떤 등재 추진 과정은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유산 자체 처음에 이제 등재할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려한 목소리가 많았어요. 중국의 중리학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한국의 어떤 한의서가 세계 기록유산이 되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연구와 이제 토론을 겪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이라는 가치를 이제 끌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동의보감 사업 추진단에서 한의학 엑스포 같은 것들을 해서 이 동의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내적으로도 알리는 그러한 지난한 과정을 사실 거친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 운동도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박혜원 선생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학진흥원의 박종환입니다. 저희 지금 우리 이병규 선생님 발표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1983년도 이산가족 관련된 기록과 더불어서 저희 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 책판이 정확한 이름 유교 책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유산도 올라가서 지금 이제 심사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금년 가을쯤에 최종적으로 자원위원회에서 이제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심사 절차에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 중국을 피해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동학혁명 기록물들을 이렇게 이제 저도 목록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또 기존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던 300여 종의 목록들을 한번 이 기회에 쭉 한번 스캔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본선에 올라가서 충분히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악보 한 장 혹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몇 건의 기록들 이런 것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것도 됐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 동학 기록이 갖고 있는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를 체현한다든지 어떤 세계사에 있어서 근대와 전근대로부터 근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서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안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여기 적었습니다. 양궁이나 쇼트트랙처럼 지금 국내를 통과해야 국가대표 선수 되는 게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과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금년도 제출한다고 할 때 1차 목표인 거고요. 또 그것이 불가하다면 좀 논리를 보완해서 2년 후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해서 가는 두 가지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금년도 쭉 목록들 보면 굉장히 많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공공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만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이걸 등재하려고 하는 위안부 관련된 기록들은 거의 말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이제 자료들 가운데서도 여러 경합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이런 국내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굉장히 가치가 중요하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상주 동학교단과 관련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난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합되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을 선택하고 그 동학 관련 중에서도 동학 농민혁명 기록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사위원으로서 자기를 설득해야 되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정리가 되고 혹은 또는 상호 협력해가지고 재단에서 하든 아니면 상주시에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세계 기록유산 됐을 때 같이 공유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추진하신 이병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서 다음을 위해서도 정리돼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그 기록물의 문제 범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자료인 직접 어떤 공초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관련 혹은 또는 자료들 사발통문 포함해서 이런 자료와 또 이제 여러 그 당시에 어떤 유기적 지식인들의 어떤 증언, 문집이라든지 일기 자료, 2차 자료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목록에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대상의 범위를 좀 분명히 하고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어디까지를 범위를 설정해서 포함시킬 건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일기나 간행본 같은 경우 간행본 일기든 문집은 다수의 복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대 문집이 최소한 100질에서 150질, 200질 이렇게 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소장세에서 존재하고 복본이 최소한 10책 이상 혹은 10질 이상 혹은 100질 이상 남아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소장처 문제 혹은 또는 대상 범위 설정 문제에서도 고려하면서 그 목록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김기배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선생님 지적하셨죠.
저희 그 유기 책판도 세상 밖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해인사 대장 경판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응옌 왕조 베트남에 가까이로는 응옌 왕조 경판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과의 어떤 중복 여부를 넘어섰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 자체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 심사 신청서는 굉장히 한정된 분량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같이 의미를 담고 혹은 또는 그분들이 심사 과정 속에서 온라인상에서 그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에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보도 기사든 어떤 저널과 관련된 거든 아니면 학술 연구 성과든 이런 것들이 우리 유교 책판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만든다든지 또 급히 또 코리아 헤럴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걸 기사화해가지고 동아시아의 그 제2호 회사들한테 기사를 계속 또 공급해가지고 온라인에 그분들이 들어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나 이것이 어떤 그 확산돼 있고 여러 인지도가 있는지를 봤을 때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는 지금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영문 서비스라든지 불어 서비스, 다국어 서비스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쭉 목록들을 보면 이 기록물이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있는 동학 관련된 이 기록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논리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행 등재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담을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또 하나만 더 올리면요. 신청서 작성할 때 지금 역지사지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끼리는 다 공지하고 공유하는데 과연 아까 우리 김기배 선생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국심사위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자문위원 중에 동아시아 몇 분 계시고 서구에 많은 분들이 계신 분들이 이거 봤을 때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고 공감을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서술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조금 나가서 이야기하면 서구적인 혹은 그 중리하게 생각하는 인권이든 민주다 이런 이미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뭔가 어느 지점에 우리가 그 용어든 논리든 슬로건을 내놓을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역지사지 관점에서 서술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그 세계 기록유산 아태위원회 그때 저희가 이제 이 등재 추진의 일환으로 참석을 해서 업적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옆에 계신 김기배 선생이 그 아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쾌거도 제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만은 그때 저희가 몰랐던 것을 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대개 지금 이제 올림픽만 나가려 합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태 기록유산도 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 아태 기록유산도 있거든요. 중국 보니까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올라가서 등재되거나 안 되거나 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목록을 보니까 9건 중에서 한 6건 정도가 아태 기록유산을 일단 등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세계 기록유산으로 가는 경로도 밟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우리 옆에 계시는 김기배 위원장께서 부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주 전문가 선생님들답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병기 선생님 이렇게 좀 답변이 필요한 할 수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이제 취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로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어서 새겨 듣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기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추진위원회 안에서 학술 분과 회의 일정도 잡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회의 일정도 잡았는데요. 어쨌든 그 회의에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정보 시스템의 부분은 이제 앞으로 대단히 큰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지금까지도 상당히 좋은 자료인데 이걸 잘 활용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다른 어떤 기록물들과 구별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동학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단 또 뭐 필요하면 지자체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이제 박경환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주 동학교당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또 학술연구분과위원회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또 주변의 천도교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이 논의를 관점과 기준을 잘 설정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록물의 범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에는 간과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간행본의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300건, 400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기준들을 좀 구체화해서 자료를 좀 찾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종합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영문판이라든지 해외 사람 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점도 이제 전체적으로 과제를 좀 만들어내고 구체화시켜서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으로서 네 분 선생님들의 발표에 대해서 약정 토론까지 한순배 쭉 걸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일반적인 어떤 학술대회와는 달리 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들을 세계적인 어떤 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제도,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좀 모아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잔치를 준비한달까요? 동학재단에서 혹은 아주 영광스러운 어떤 고시 어떤 준비하는 자리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 동학 농민혁명 관련되는 어떤 기록물들이 세계 기록 문화로 등재되는 데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사실 이 나무잔치에 이렇게 참을 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지적들을 좀 구체적으로는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뭐 되는 것으로 해야죠. 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좀 준비를 하는데도 구체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발표해 주신 안종철 선생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8 기록물을 등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다 그 분야의 사실 전문가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재의 동학 농민혁명의 어떤 이미지 내지 그것이 이러저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국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좀 모든 선생님들이 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좀 얘기를 갖다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대상물의 범위 설정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박경환 선생님이 마지막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상주 동학교단의 기록, 그다음에 이제 윤서산 선생님이 어떤 제주시는 동학 관련 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들, 상주 기록물도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병규 선생은 전혀 관계 없다라고 했지만은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은 별개의 또 문제인 것이죠.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아까 그 허건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어쩌면 전략, 집중화 내지 초점화와 관련된 그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물의 범위도 굉장히 가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상물의 어떤 선정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조금 더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두 번째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고 이제 지적하신 분도 계신데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몇 선생님들이 내놓은 것이 조금 이렇게 막 국내외 국제학술대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가치 또한 노미혁명이 가진 어떤 그런 가치들을 갖다가 새롭게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까 김기배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심사 여러 선생님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맨 앞장을 읽어보면 안다.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동학 농민혁명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 제일 앞장에 동학 농민혁명이 가진 세계적인 의미,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것.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서는 좀 그런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세계적으로 정말로 좀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 좀 구체적으로는 동학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전혀 문외한일 수도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말로 이 한 두 문장 정도의 어떤 이 어부들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학술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세 가지와 관련해 가지고 순서를 꼭 뭐 이렇게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들 좀 돌아가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이혜준 선생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별로 생각이 없는데 한 바퀴 두고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그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있는데 의미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형식도 이제 중요하다는데 하기로 보셨고, 근데 지금 현재 그 학자님들 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 방식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학이 갖고 있는 원래 교리적인 어떤 성격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치를 좀 높이 평가하고 또 모든 사건과 사회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서 시발점이 시험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본원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좀 중시하시는 것 같고, 어떤 분께서는 좀 더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좀 더 핵심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로 지금 현재 그 크게 갈라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서 또 하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차 자료냐 2차 자료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꾸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 역사 유네스코 본문에서도 지금 그 사회과학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셜 사이언스 섹터가 아니고 역사와 철학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과학 부서가 아니고
인권이라든지 이렇게 그 중시하는 데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지금 추진하는 MOW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록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지 사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록이 무엇이고 사료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서도 저는 1차 자료든 1차 사료든 2차 사료든 간에 1차 자료든 2차 자료든 간에 일단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이냐 이제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록을 담그는 용기가 인쇄물이었냐 아니면 뭐 초고였느냐, 인쇄물이 레코드가 됐었느냐, 또 누가 냈느냐 이런 그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좀 더 그 분석하는 것이 MOW 사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1차 자료,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MOW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 진정성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문제죠. 근데 진짜냐 가짜냐 문제가 1차 자료냐 2차 자료냐는 아닌 것이죠. 또 뭐 아카이브적 기능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도서로 갈 것이냐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된다는 범주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지금 그 MOW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구라파적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쪽 코드에 맞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또 그쪽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지금 못내 좀 안타까운 면이 엎져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 잣대를 빚어내다 보니까 그 잣대는 서구라파적 학자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해석한다든지 또 설명하는 게 그쪽에 초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그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 시범적으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들어갈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종교와 관련돼 있는 문서들은 MOW로 올려야 될 이유는 없다. 근데 그 MOW로 올릴 때 그 원서 오리지널리티 그런 것들이라면 이제 의미가 좀 있겠고, 구텐베르그 바이블 같은 것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올린 거고, 코란을 올린 것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올린 것도 그거는 번역서, 최초의 번역서, 완벽한 번역서. 이렇게 지금 딱 리딩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우리 김기배 팀장님 얘기했듯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리딩 센텐스가 한두 줄로 딱 요약할 때 아주 매력적으로 와닿는 그 가치가 딱 도출돼서 리딩 시키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건데, 다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압축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학 관련된 것들은 제가 무리합니다만서도 뭐 이제 인권, 사회과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농민혁명에 대한 것들은 또 이렇게 비교하실 때 이건 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아마도 비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그 서구라파의 유사한 그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저항의 역사에 대한 그 사건들과 어떠한 그 관점 속에서 또 비교될 수 있는지, 그런 영향을 주거니 받았니 하는 것보다도 이 자체가 people,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때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더 중요한 거니까, 그때는 아마 유사한 사건들과의 그 비교적 관점, 그리고 핵심 사상을 도출시켜주는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된 채로 한번 테스트한 시범적인 신청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저는 동학이라는 그 이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21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좀 이렇게 그 새롭게 조망을 좀 받고
또 새로운 그 어떤 이제 혼탁한 사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신선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볼 때는 그뭐 혁명기록 모든 거를 뭐 2,400개든 뭐다 집어넣고 또 나중에 추가하느냐 마냐 하는 양적인 문제보다도 좀 그 질적인 핵심적인 측면에서 좀 그 소수 전략화시키는 방법이 납부 관리하는 거 사실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 MOW 올라가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개인 민간이 갖고 있는 그 리스트 올라갔다. 이거 세계유산 기록유산이다. 이거 부동산 무슨 뭐그 값어치처럼 이게 이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 정부 기록물만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좀 핵심화하고 동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나머지 2차, 3차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것까지 다 끄집어 가면서 우리가 여행을 갈 필요는 없고 어떤 거는 정리하고 대표적인 것만 지금 올리고 그러면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더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접근을 좀 전략화, 접근을 좀 더 전략화시키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기 명철 박사 나오셨는데 광주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준비 기간도 길었고 거기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등재까지 연결이 됐는데 등재 전과 등재 후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아마 여기 지금 많이 안 오셨으니까 많이 오셨다면 그거 궁금할 거고 두 번째 오늘도 그런 걸 느낍니다만 이제 사실은 저 김기배 팀장님이나 또원장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 건데 역사연구자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세계유산 등재도 약이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국의 사찰, 한국의 서원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 우리는 자꾸 서원을 가면 퇴계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퇴계인지 일국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발을 빼려고 하다가 여기 동학연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발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초점화해서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연구자나 이 인식이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자료를 모아가는 과정이 동시에 수반되니까 그거에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했는데 이제 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동학 똑같을 것 같아요. 연구자들 중심 구성해서 추진다. 이거 등재하시려면 좀 바꿔야 돼. 연구자 수가 적고 이쪽 하시는 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명진 선생님 하고 가셨나? 신청서 초안을 아까 우리가 만든 거 그거를 좀 논란을 해서 그걸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검토하는 점.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과 후의 차이. 그 다음에 이거는 등재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동학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우리 국내에서의 또 연구자나 국내에서의 인식도 그리고 그런 자료가 모아지고 관리 체계를 만든다든가 아카이브를 만든다든가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게 동시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이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니까 신청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좀 붙어보자. 그러면 거기서 그거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저희 같으면 이제 서원을 하는데 저는 서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원을 한국의 서원을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중국 서원이잖아요. 중국에서 딴지 걸으면 한 칸에 나가잖아요. 근데 중국의 서원이 전부 없어졌더라고요. 문혁 때도 없어지고 1900년대 초반에 다 학교가 되고. 근데 이제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재앙도 재미없잖아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이 서양에서 재앙한다면 근데 외국인들은 재앙에 가는 거예요. 재앙.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를 제가 드리는 건데 서양에서 온 그 심사자나 이런 하는 사람들한테 유언하고 이거 입혀놨더니 자기가 무슨 그리스 신전의 사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그러고서 그 인상을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돌리고 막
그래서 야, 이 외국인이 보는 거 참 이걸 어떻게 이걸 잘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낮에 보여주는 것도 밤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면 전혀 다르. 우리는 뭐 되게 뭐 조수를 가지고 들이대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청서가 꼭 그렇게 되면 그걸 한번 만들어서 과연 참 외국인의 눈치에 맞추다는 게 기분 나쁘죠. 동학정시대도 어긋나요.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아이고 두 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앞에 이제 허건서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시간도 좀 가질 필요 있다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대상물 선정도 지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나해가지고 뭐 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무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핵심적인 자료들을 뭐 예컨대 뭐 정부 측 자료만 한다는 것도 방법도 내셨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뭐 한 장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좀 판단해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 정도 말씀하셨고요. 이혜준 선생님도 뭐 전후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등재를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셨고 신청서 초안을 일단 말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라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저 지금 우선 저 두 분 선생님 좀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고 우리 김기배 선생님 아까 제가 요청한 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멀리 안동에서 왔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혹 도움되는 말씀 조금 더 드리고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 이제 논의를 하시다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하나가 세계사 가치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곧 그렇게 환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가 이겁니다. 6.25 책판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실은 뭐 영향을 받기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목판 받은 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가 보니까 이른바 세계사적 가치를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어느 나라에 영향을 줬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정말 아무리 뭐 몇 날 며칠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세계사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좀 호소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꼭 해가지고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사적 의의나 가치를 강조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예를 들면 통신사라든지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아이템인데 그걸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세계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추구하던 어떻게 보면 자아의 완성,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이런 거 그건 뭐 종교를 통해서든 철학을 통해서든 사회를 통해서 늘 요구하고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추구했던 이것 역시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유교라고 하는 걸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 유교 책판이 그런 지혜를 500년 동안 추구했던 지혜를 담고 그것을 전형적으로 실현했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보다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보편적 목표를 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유교 책판을 통해서 그것을 집적시키고 전파시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 그분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꼭 어느 나라에 영향을 줬느냐, 전해줬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형으로 표현했다, 혹은 뭐 드러냈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논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기배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첫 장에 읽었을 때 서구인들이 그 사람들 가치를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다음 장을 넘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 허건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작성을 하면서 저희 뭐 원내 이제 예를 들면 역사 전공, 철학 전공, 유학 뭐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뭐 두세 달에 걸쳐서 수십 차례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이걸 넣을까 저걸 뺄까 뭐 이러면서 또 밖에 또 자문을 넣기도 하고 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치면 그 인간의 자아 완성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걸 하나 추려냈고요. 그런 500년간 추구한 진리, 지혜 그거를 담고 있는 거고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돈을 대고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했던 것 그리고 45,000장 뭐 이런 네 가지를 축을 해서 그 키워드를 해가지고 첫 장에 이렇게 넣고 전체 기조도 그 아래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쓰고 있는 보기에 아 그래? 500년 동안 이거 완성과 관련된 거 부단히 쉼없이 학할 행성회가 이런 노력을 했어? 그 다음에 그게 국가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그걸 하고 축을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냈단 말이지 라든지 뭐 이런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를 만드는 게 여러 선생님들 지적했습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역시 유용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 가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혹은 어느 나라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그 개념이 꼭 아니어도 된다. 유교 격파의 경우에 지금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규희 선생님. 세계적 가치를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난중일기 추진을 할 때요. 사실은 또 이 지금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난중일기가 해전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 이런 해전사를 썼던 여러 가지 역사 기록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난중일기가 과연 세계 기록유산이 되겠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임진왜란이 사실은 그 한중일이 같이 이제 싸운 국제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 지금 추정하기로 한 30만에서 40만 대군이 그 7년 동안 싸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유럽에서 뭐 무적함대를 무찔렀을 때 이 뭐 병사 그때 양쪽 다 합쳐봐야 7, 8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급변하는 그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국제 전쟁에 있어서 장수가 직접 7년간 그 기록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때 당시에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민중의 어떤 삶과 그다음에 기후, 당시의 지역 환경들을 다 꼼꼼히 기록한 기록물들이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제 아이디어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 1894년하고 1995년이라는 시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때 당시 사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어떤 그 질서가 무너지고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다시 부각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동하는 동아시아의 격동기 중에 하나였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어떤 민중의 삶을 닮은 그 민주화 기록물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후세에 또 5.18 기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오히려 조금 더 희소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죠. 이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은 어떨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세계 기록유산 아태 지역 목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이제 국제적인 걸 좋아해서요. 그 국제 기록물에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매몰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 기록유산 사업에 보면 국제 목록이 있고 지역 목록이 있습니다. 이 지역 목록은 아태 지역 위원회에서 이제 등재를 결정하는데 약 60여 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 아태 지역 목록에 넣었다고 해서 세계 기록유산의 국제 목록에 못 넣은 게 아니고요. 이 두 개 간의 위계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느 게 먼저가 되고 실제로 국제 목록에 등재가 된 다음에 아태 목록에 등재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계 국제 목록은 홀수년에 이제 등재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 목록은 그 짝수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등재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태 지역 목록에 등재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그 국내에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문화유창이나 저희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는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난중일기 사례로 해가지고 세계적 가치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어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태 기록 유사를 두 번째로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도 횟수가 또 다르다니까 올해가 올해 예를 들면 올해는 이제 세계 기록 유사하면은 내년에는 이제